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네, 이놈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느냐. 사약 그릇이 제 앞에 놓이던 그 순간 저는 지난 20여 년을 단 한 번에 떠올렸습니다. 이런 결말이 찾아오는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문도 배경도 믿을 수 있는 피부치도. 인조 임금의 눈에 든 것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손에 쥔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행운인지 입궁하던 첫날 밤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아름다웠습니다. 동시에 숨이 막혔습니다. 담장이 높을수록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 깊이 묻혔고 소문은 담장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승은을 입던 날 밤 임금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임금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읽으려 했고 그것만으로 밤이 지나갔습니다. 임금의 총애란 촛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없어도 꺼졌고 누군가 살짝 곁에 서는 것만으로도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임금의 처소에서 나오는 것을 지켜보던 상궁의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 자체가 말이었습니다. 오래된 짐승이 새로운 존재를 처음 마주쳤을 때의 그 눈빛.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총애를 받는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총애를 유지해야 하고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며 그 총애를 권력으로 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궁궐 안에서 가장 확실한 권력은 하나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임금의 피를 이은 아들. 그것만이 저를 이 담장 안에서 영원히 지켜줄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뼈로 느꼈습니다. 그 무렵 소현세자께서 청나라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세자를 처음 멀리서 봤을 때 임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임금의 눈빛에는 늘 무언가 그늘이 져 있었는데 세자의 눈은 바깥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가져온 서양 문물과 새로운 사상을 품에 안고 돌아온 세자를 두고 궁궐 안 사람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기대하는 자와 두려워하는 자. 임금은 후자였고 저는 그것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임금께서 술을 드시다 중얼거리셨습니다. 세자가 청인의 앞잡이가 되어 돌아온 것인지 조선의 세자로 돌아온 것인지 나는 모르겠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임금의 빈잔에 조용히 술을 채워드렸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임금은 그런 밤마다 저를 찾으셨고 저는 그 침묵을 채울 줄 알았습니다. 첫 아이가 생긴 것은 그 즈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짜였습니다.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이 궁궐 안에서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이었습니다. 임금이 기뻐하셨고 저를 대하는 상궁들의 태도가 하룻밤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 몸 안에 있는 작은 존재 하나가 이 거대한 궁궐의 공기를 통째로 바꿔놓는구나.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임금은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귀하게 자랄 것이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 담장 안에서 숨이 트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돌이 되기 전에 죽었습니다. 궁궐에서 영아의 죽음은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더 잔인한 사실이었습니다. 드물지 않다는 것이. 아이를 잃고 나서 저는 달라졌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너머에서 찾아온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없으면 저는 다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 임금의 총애는 영원하지 않고 세자가 왕이 되는 날 저 같은 후궁은 찬방에서 조용히 늙어가거나 혹은 그보다 더 나쁜 방식으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 그 공포가 제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때 제 곁에 있던 보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마마 너무 상심하지 마옵소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바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른 척했습니다. 그날 하루는. 하지만 그 다음 날 밤 저는 보기를 다시 불렀습니다. 네가 어제 한 말 다시 해봐라. 보기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산실청을 제 처소에 차리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 출산일 즈음에 맞춰 아이를 구하면 된다는 것. 궁궐 담장 너머로 넘기는 방법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는 것.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렵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거짓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돌이킬 수 없는 첫 번째 선택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20여 년 뒤 사약 그릇 앞에 저를 데려다 놓을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이를 잃고 나서 임금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노골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잔인했습니다. 임금은 여전히 가끔 저를 찾으셨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궁과 아이를 잃은 후궁을 대하는 온도가 궁궐 안에서는 이토록 다른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빈 강씨였습니다. 강비는 세자와 함께 청나라에서 돌아온 뒤 궁 안에서의 입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히 세자빈이라는 자리를 넘어서 그녀는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날 강빈의 몸종이 제 처소 근처를 얼쩡거렸고 그 다음 날 강빈이 저를 마주쳤을 때 그 눈빛에는 이미 제가 어떤 처지인지를 다 안다는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귀인께서는 요즘 어떠하십니까? 옥체가 좀 어떠신지요? 말은 공손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담긴 것은 공손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끝까지 웃었습니다. 덕분에 편안합니다. 그날 밤 저는 보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서둘러야겠다. 보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단순한 것이 오히려 더 대담했습니다. 우선 저는 임금께 넌지시 말씀드렸습니다. 몸이 이상한 것 같다고. 입맛이 없고 속이 뒤집힌다고. 임금은 바로 의관을 보내셨습니다. 의관은 저를 진찰하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의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의관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태기가 있으신 듯하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처소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상궁들이 분주해졌고 임금께 정갈이 갔으며 그날 저녁 임금이 직접 제 처소를 찾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 눈빛이었습니다. 아이를 잃기 전에 저를 보시던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을 위해 이 모든 것을 시작했다는 것을 그 순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몸조리 잘해야 한다. 예, 마마. 명심하겠습니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후 저는 복대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얇게, 달이 지날수록 두껍게. 옷도 겹겹이 껴입었습니다. 궁궐의 의복은 본래 여러 겹이었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운 척, 걸음이 느린 척. 그것은 연기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연기인지 아닌지 경계가 흐려졌습니다. 매일 그렇게 움직이다 보니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보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마, 아이는 어디서 구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는 일이다. 보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이의 규칙이었습니다. 저는 묻지 않고 보기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를. 그리고 그것을 모른 척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것도. 아이는 보기의 친정 쪽에서 구해왔습니다. 양반가의 서출이거나 첩의 자식이거나 혹은 갓 태어난 아이를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집에서 넘겨받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궁궐 담장 밖에서 보급품 수레에 실려 들어왔습니다. 포대기 안에 깊이 쌓인 채로. 담당 나이는 이미 보기가 손을 써두었고 그 나이는 아무것도 보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산실청은 제 처소 안에 차렸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출산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처소 주변을 완전히 통제했고 임금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상기가 있으니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임금은 허락하셨습니다. 궁궐 안에서 출산이란 의례 그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들어오던 날 밤 저는 이불 안에서 그 작은 것을 처음 안았습니다. 갓난아이였습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제품 안에서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이었는지 아니면 안도감이었는지 지금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이튿날 아침 산실청에서 아이의 탄생이 알려졌습니다. 임금이 기뻐하셨습니다. 상궁들이 축하를 드렸습니다. 궁궐 안이 한동안 분주했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서 지쳐 보이도록 누워 있었습니다. 출산 후의 산모처럼. 그것도 연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심한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궁궐 안에서 귀인 조 씨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모두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이를 안고 임금을 처음 뵈었을 때 임금은 오래도록 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닮았구나. 저는 웃었습니다. 마마를 닮았으니 귀하게 크겠습니다. 임금이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엇인지를 저만 알았습니다.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자각인지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한 번 성공한 것은 두 번째를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를 불렀습니다. 임금의 총에는 아이가 있을 때 가장 빛났고 저는 그 빛 안에 계속 머물러야 했습니다. 궁궐이란 곳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 번 올라선 자리는 스스로 내려올 수 없었습니다.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저는 올라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파멸의 방향인지도 모른 채. 소현세자가 청나라에서 완전히 귀국하신 것은 인조 23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렵 이미 궁궐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었고 임금의 총애가 있었고 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자가 돌아오자 그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세자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강빈이었습니다. 강빈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의 시간이 그녀를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세자빈으로서의 예를 갖추는 데 집중했다면 돌아온 뒤에 강빈은 스스로 무언가를 도모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청나라에서 가져온 물건들을 궁 안 곳곳에 나눠주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눴으며 임금과 세자 사이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중재하려 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임금은 그 중재를 달갑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며느리가 끼어드는 모양새가 임금의 심기를 건드렸고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임금이 술을 드시다 말씀하셨습니다. 강씨가 세자를 움직이는 것인지 세자가 강씨를 앞세우는 것인지 모르겠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그런 것을 알 처지가 못 됩니다. 다만 마마께서 편치 않으신 것이 보여 마음이 쓰일 뿐입니다. 임금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강빈과 저의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조용했습니다. 직접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궁궐 안의 싸움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눈빛과 침묵과 말의 생략으로. 강빈이 어떤 자리에서 저를 지나칠 때의 각도, 제 처소를 언급할 때의 어조, 임금 앞에서 저를 대하는 방식.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고 저는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읽었습니다. 어느 날 보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빈 마마 쪽에서 마마의 처소를 살피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됐느냐? 한 달은 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강빈이 무엇을 알고 싶은 것인지는 짐작이 갔습니다. 제 아이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출산의 진위. 그녀는 이미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의심에서 확신으로 넘어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확신이 생긴 뒤에 그녀가 어떻게 할지도 짐작이 갔습니다.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무언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임금 곁에서 강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침묵을 잘 골랐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될 때 대답하지 않고 대신 표정을 썼습니다. 걱정하는 듯한, 무언가를 알지만 말하기 어려운 듯한 표정을. 임금은 예민한 분이셨습니다. 특히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 주변에서 생기는 미묘한 변화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강빈에 대한 임금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소현세자가 갑작스럽게 병환이 드신 것은 인조 23년 봄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 귀국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증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셨고 결국 귀국하신 지 2달도 채 되지 않아 홍수하셨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표정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슬퍼했어야 했습니다. 세자는 다음 왕이셨고 궁궐 안 모든 사람이 애도해야 마땅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슬픔보다 먼저 찾아온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입 밖에 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기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날 밤 보기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처소에서 나간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세자의 죽음을 둘러싼 말들이 궁궐 안에 퍼지기 시작한 것은 장례가 끝난 뒤였습니다. 독살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궁궐 안에서 작은 목소리는 오래지 않아 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자의 시신에서 이상한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 너무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이야기,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따지는 이야기들이 담장 안을 떠돌았습니다. 그 이야기들 안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임금 앞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은 강빈과의 것이라는 것을. 세자가 없어진 자리에서 강빈은 더 이상 세자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세자의 아들들, 즉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가진 핏줄이.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임금의 마음속에서 강빈의 아들들이 다음 왕이 되는 순간 저와 제 아이들은 영원히 그늘 속으로 밀려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그늘 속으로 사라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강빈에 대한 임금의 분노가 폭발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강빈이 임금을 저주하는 굿을 했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고발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보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임금은 격노하셨고 강빈을 친국하라 명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임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오래도록 쌓인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얼굴이었습니다. 세자에 대한 회한인지 강빈에 대한 분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것인지. 강빈은 결국 사사되었습니다. 인조 24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긴 자의 밤이 그토록 길고 무거울 줄은 몰랐습니다. 보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무시겠습니까, 마마?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궁궐의 밤은 언제나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 어둠 안에서 저는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이긴 것이 맞는지 그것조차 확신할 수 없는 밤이었습니다. 인조 임금이 편찮으시기 시작한 것은 인조 25년 무렵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안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임금의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단순한 노안이 아니었습니다. 소현세자를 잃고 강빈을 사사하고 세손자를 제주도로 유배 보낸 뒤 임금은 무언가가 꺼져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불안과 예민함이 뒤섞인 눈빛이었다면 그 무렵의 임금은 그냥 텅 빈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텅 빈 눈빛 앞에서도 웃었습니다. 그것이 제 역할이었으니까요. 임금이 저를 찾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다는 이유였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임금의 관심이 서서히 꺼져가고 있다는 것을. 수십 년을 버텨온 불꽃이 마지막 기름을 다 써가고 있다는 것을. 그 꺼져가는 불꽃 앞에서 저는 무력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금이 승하하신 것은 인조 20년이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내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의복을 갖춰 입었습니다. 손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복림대군. 그 이름만이 맴돌았습니다. 복림대군은 소현세자의 동생이었습니다. 청나라에서 불모 생활을 함께했고 형인 소현세자와는 달리 처음부터 저를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경멸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궁궐 안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인 인조 임금이 살아있는 동안은 참고 있다는 것. 임금이 승하하신 바로 그날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효종은 저를 직접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임금이 바뀐 것만으로 궁궐 안의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대하는 상궁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노골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예전에 제 눈치를 보며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시선을 빗기는 방식으로 달라진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보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마,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이냐? 보기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마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인조 임금이 살아계실 때는 그 이야기를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불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승하하신 지금은 달랐습니다. 입을 막아줄 사람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억눌렀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효종이 직접 움직이기 전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억누름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궁궐 안에서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저와 뜻을 같이 하던 상궁은 조용히 다른 처소로 옮겨갔고, 저를 찾아오던 몇몇 나인들도 발길이 끊겼습니다. 고립이었습니다. 서서히 소리 없이 진행되는 고립. 칼로 베는 것보다 이런 방식이 더 잔인하다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무당을 불렀습니다.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압니다. 그러나 그때의 저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임금도 없고 편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아이들은 아직 어렸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 궁궐에 들어오던 날과 같은 처지였습니다. 아니, 더 나빴습니다. 잃을 것이 생긴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 더 두렵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무당의 이름은 막내였습니다. 보기의 소개로 연결된 여인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했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막내가 저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마마께서는 오래전부터 눌린 것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 어딘가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눌린 것. 그랬습니다. 입궁한 첫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편안하게 숨을 쉰 적이 없었습니다. 막내는 구슬했습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제 처소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저의 초조함이 깊어질수록 굿도 커졌습니다. 막내는 궁궐 곳곳에 무언가를 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효종과 왕대비의 기운을 누르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막지 않았습니다. 보기와 막내가 밤마다 움직였습니다. 처소 마당 한켠 담장 아래 우물 근처. 작은 단지 안에 담긴 것들이 궁궐 안 여러 곳에 묻혔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저는 자세히 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흙, 이름이 적힌 종이. 막내가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믿고 싶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나 그 경계가 무너진 사람에게는 같은 것이 됩니다. 저는 이미 그 경계가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밤마다 막내의 굿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들키면 끝이라는 것을. 그러나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것마저 하지 않으면 이미 끝이라는 것을. 어느 날 밤 보기가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이 가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묻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보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켰습니다, 마마.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오랫동안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무언가가 툭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궁궐의 밤이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들켰다는 말을 들은 다음 날부터 궁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효종은 직접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명이 내려지고 의금부가 움직였으며 제 처소 주변에 사람들이 배치되었습니다. 담장 안에 갇힌 것이었습니다. 이미 담장 안에 있었지만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이번 담장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보기가 먼저 끌려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기가 끌려나가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비명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그 침묵 안에 보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는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의금부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것도. 막내는 그보다 먼저 잡혔다고 했습니다. 궁궐 밖에서였습니다. 막내가 얼마나 버텼는지는 모릅니다. 오래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무당이라는 자리는 권력 앞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자리였습니다. 막내가 무엇을 말했는지는 굳이 전해 듣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궁궐 안 곳곳에 묻힌 것들의 위치, 굿을 버린 날짜, 그 모든 것의 배우가 누구인지를. 신문은 사흘째 되는 날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직접 공문하지는 않았습니다. 효종은 그 방식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포위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데려가 신문하고 그 결과를 제 앞에 가져다 놓는 방식이었습니다. 보기의 진술, 막내의 진술, 처소 나인들의 진술.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왕대비의 정갈이 왔습니다. 왕대비는 효종의 어머니, 즉 인조의 계비 장렬 왕후였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정갈 안에 담긴 것은 나이와 무관했습니다. 정갈의 내용은 짧았습니다. 스스로 생각하여 처신하라. 저는 그 말의 뜻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항하면 아이들에게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정갈을 읽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서 종이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결국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진짜 제 핏줄인지 아닌지와 무관하게 저는 그 아이들과 20여 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은 그 경계를 지웠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던 밤 제가 직접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을 뗐을 때 제가 두 팔을 벌리고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연기였는지 진심이었는지를 이제 와서 가르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키려면 제가 더 버티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복이 없이 혼자 앉았습니다. 평생을 처소 안에서 혼자 앉은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가 옆에 있었습니다. 보기가 나이니 막내가. 그러나 그날 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 촛불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인조 임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승은을 입던 날 밤의 그 침묵. 아이가 태어났을 때 흐뭇하게 웃으시던 얼굴. 술을 드시며 세자에 대한 말씀을 중얼거리시던 그 방. 임금은 저를 사랑하셨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는 무언가였는지도 모릅니다. 궁궐 안에서 그 경계는 늘 불분명했습니다. 소현세자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바깥을 향해 열려있던 그 눈빛. 저는 그 눈빛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미워했고 미워했기 때문에 방치했습니다. 직접 죽인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촛불 앞에서는 그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빈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저를 마주쳤을 때의 그 여유로운 눈빛. 그녀도 살아남으려 했을 것입니다. 저처럼. 방법이 달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방법이 저와 달랐고 그 차이가 그녀를 먼저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도 같은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사약이 내려진 것은 효종 원년이었습니다. 아침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날이 맑았습니다. 내관이 들어왔고 그릇이 놓였습니다. 검붉은 액체가 햇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상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어진 사람의 차분함이었는지 아니면 너무 지쳐버린 사람의 차분함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관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저는 잠시 그 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릇이 차가웠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밖을 보았습니다. 궁궐의 하늘이었습니다. 20여 년을 이 담장 안에서 올려다본 하늘. 늘 같은 크기였습니다. 담장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은 언제나 네모났습니다. 저는 그 네모난 하늘을 처음 보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입궁하던 날. 그 하늘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좁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보기는 제가 사약을 받던 날 이미 처형되었습니다. 막내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저를 따르던 나인 몇이 줄줄이 끌려갔습니다. 저 하나의 선택이 이토록 많은 사람을 데려간다는 것을 처음 보기에 손을 잡던 그 밤에는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알면서 잡았습니다. 그것이 저였습니다. 그릇을 들어 올렸습니다. 액체가 입술에 닿는 순간 쓴맛이 났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 네모난 하늘을 보며 삼켰습니다. 궁궐의 담장은 높았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 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단을 가리지 않았고 멈추지 않았으며 결국 그 담장 안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후회하느냐고 묻는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정직하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죄였는지는 저보다 더 높은 곳에서 판단할 일이었습니다.